오공이 큰 돈을 타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니 관음현의 중들이 크게 놀라며 각각 하늘을 우러러보고 예배를 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구름에 오르고 안개도 탈 수가 있는 신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에도 타지 않는군요. 그 늙은이란 놈 고심참담해서 되려 일신을 망치는 계제가 됐지만 그런데도 원망스럽기만 한 놈이지. 여러분들 일어나시오. 원망할 건 없습니다. 이로써 가사가 발견되면 만사는 원만하게 수습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발견이 안 되는 날이면 저 제자는 빗쭉 새니까 당신들의 목숨도 어찌 될지 모르는 개입니다. 중들은 이 소리를 듣고서 제발 가사가 발견되기를 하늘을 향해 축원했다. 오공이 하늘로 올라서 허리를 한번 뒤틀고는 어느 결에 흑풍 산의 위에까지 가내렸다. 그래서 구름을 멈추고 자세히 사방을 살펴봤더니 정말 세상에 이렇게도 아름다운 산수가 때마침 양춘 가절이라 열골물은 다투어서 흘러내리고 천길의 높은 벼랑에는 잎이 채색으로 아롱져 있고 새는 우짖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을 뿐 꽃이 떨어져 있어도 나무는 더욱 향기롭기만 있는 것이었다. 오공이 경치를 바라보고 있으려니 고개의 덤불 속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잽싸게 낭떠러지 아래에 숨어 동정을 살피니 그것은 새 요괴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자에는 색깔이 검은 큰 사나이요, 왼편엔 도사요, 오른편엔 흰옷을 입은 문인 차림의 사나이였다. 세 사람은 조그만 솥발을 세워 가마를 걸고 단사를 뭉치며 수은과 납을 빚는다고 하는 도교의 연단술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색깔이 검은 사나이는 미소를 띄우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모레는 내 생일이야. 두 분 다 꼭 오시도록 부탁하네. 흰옷을 입은 문인 차림의 사나이가 응수를 했다. 매년 대왕님의 생일 축하에 와 뵈었었는데 금년이라 해서 뵙지 않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실은 간밤에 금난가사란 보물을 손에 넣었는데 아무튼 아마 굉장한 보물이야. 그래서 내일이라도 주연을 베풀어서 이것을 불의해라고 부르고 싶은데 어떤가? 도사가 이 소리를 듣더니 만족한 표정을 했다. 그거 참 좋은 일이요. 그러면 내일 우선 축하에 나오고 모레는 한턱 하기로 하죠. 오공은 여기까지 듣다가 더 참을 수가 없어 바위 그늘로 튀어나왔다. 그래서는 철봉을 둘러매고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이 도둑놈들아, 내 가사를 훔쳐놓고는 불의해를 해. 주제 넘은 놈 같으니라고 잔소리 말고 이리 내놔라. 내게로 돌리란 말이야. 내가 내 놈을 가만히 안 둘 테다. 오공은 철봉을 휘두르면서 정면으로 덤벼들었다. 그랬더니 얼굴이 검은 사나이는 너무도 다급해서 한 자락의 바람으로 둔갑을 해서는 도망을 쳐버렸고 도사는 구름을 타고는 도망을 쳤다. 뒤에 남은 흰옷 차림의 무늬는 한 대로 때려 죽이니 이것은 사람으로 둔갑하고 있었던 흰 얼룩뱀이었다.
오공은 그래도 분이 삭질 않아 그 뱀을 지켜들고는 땅바닥에다 떼기를 치고 마구 문대버렸다. 그리고는 곧 뒷산을 헤치고 들어가서는 얼굴 검은 그 사나이를 찾기 시작했다. 험한 산중을 돌아다니니 오공은 뜻밖에도 깎아세운 듯한 낭떠러지 앞에 우뚝 솟은 동문 하나를 발견했다. 문은 굳게 닫혀져 있는데 무늬에 가로된 돌판자에는 크게 흑풍산, 흑풍돈이라 씌어 있었다. 오공은 여의봉을 휘두르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새끼 목숨이 아깝거든 빨리 내 가사를 가지고 오너라. 이것을 들은 요괴 졸개들은 황급히 얼굴 검은 사나이에게로 보고를 했다. 대왕님, 불의회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 밖에 털보에 뇌공과 같은 입을 한 중이 와서는 가사를 돌려달라고 마구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검은 마왕은 투구와 갑옷을 가져오게 몸 치장을 하더니 검은 망울이 달린 창을 쥐고는 문에서 나왔다. 오공이 몰래 그놈의 모습을 엿보니 검게 빛나는 투구, 검은 강철의 갑옷, 검은 나포, 검은 망울의 창, 검은 장화, 전신이 꼭 숯과 같았다. 오공은 우스워져서 이놈은 틀림없이 쑥 굽는 놈의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요괴는 큰 소리를 쳤다. 넌 어디 사는 중놈이냐? 넌 가사를 어디서 잃어버렸기에 내게 와달라고 떼를 쓰는 거냐? 내 가사는 관음원의 뒤편에 있는 방장에다 두어뒀었다. 어제 불이 난 그 난리통에 내 놈이 앗아가지 않았느냐? 생일 잔치에 불의회를 열자는 것이 뭐냐? 여러 말 말고 빨리 돌려준다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다. 요괴는 그 소리를 듣더니 코웃음을 쳤다. 그렇다면 간밤에 부른 내 놈의 수작이었구나. 사실은 내 놈이 그 방장의 용마를 위해서 바람을 불리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을 때 내가 그 가사를 훔쳐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래, 그게 어쨌단 말이냐? 그리고 내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냐? 별 신통한 솜씨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땅땅 치고 있질 않느냐? 이놈아, 넌 날 모르느냐? 나야말로 대당국 황제, 어제 삼장법사의 제자인 손행자이시다. 내 솜씨가 알고 싶다면 들려주겠다만 허리가 안 부러지게 주의를 해라. 오냐, 내 멋대로 짓거려봐라. 난 들어줄 테니. 이 녀석아, 자, 꼿꼿이 서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난 타고난 재주라. 어려서 이미 수단이 높고 바람 따라서 변화를 하고 기우는 호골 영대 위에 수보리 조사가 내게 말했었다. 장생의 길 한 가닥을 금단이 내 맘속에 자리하고 있을 진데 밖에서 구하는 건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천선의 비결을 얻는다 해도 근본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다. 본분을 돌보아 맘 편히 안고 몸 가운데 이럴 수와 함께 얽혔다. 만사는 생각밖에 욕심도 적고 육군이 조촐하고 몸조차 반석이다. 바다로 내려가 용을 치눕히고 금고봉 보물을 내 손으로 얻었다. 화가산 앞에 원수가 되고 수렴동 안에 황포를 건다. 옥황상제 칙명으로 높디 높은 제천의 벼슬을 살았다. 거듭해 영소전 뒤 흔들 때마다 나타도 병마 걷어 줄행랑을 쳤고 돌아가 노군께 일진을 힘입어 이랑이 날 잡아 전조에 이르렀다.
살았다. 노군의 가마솥으로 귀양을 받고 육정의 불길이 날 삶았으나 날이 차 뚜껑을 여니 내가 뛰쳐나가 철봉을 휘두르며 천궁을 휘돌았다. 내 앞에 나설 자는 그 누구였으랴. 33천을 메어서 꽂았도다. 열의 법력으로 날 다스려 오행산 아래에다가 나의 허리를 꺾었구나. 눌려서 500년의 세월이 가고 당조 3장의 은혜로 풀려나서 정과를 얻고자 서천으로 가서 뇌음사 열애의 옥호를 보련다. 너희들 건곤 사해로가 물어보아라. 난 역대에 이름난 요 중에 제일 요인이라. 그렇다면 넌 저 천궁을 시끄럽게 한 필마원이냐? 오공은 필마원이라고 비꼬는 것이 무엇보다도 배를 틀려 여의봉으로 대갈통을 까주려니 검은 요괴는 긴 창을 휘두르며 그것을 받아쳤다. 둘이가 서로 수십 합을 싸웠지만 승부는 쉽게 나지 않는다. 그런데 해는 어느새 중천에 올라 어느덧 점심때가 되어 있었다. 요괴는 창을 들어 오공의 철봉을 가로막으면서 말을 했다. 선행자, 다음은 점심밥을 먹은 뒤 하자. 그는 몸을 번뜩여서 동굴 속으로 달아 들어가더니만 돌문을 청그렁 닫아버렸다. 그리고는 서서히 연애의 준비를 하는 한편 초대장을 써서 사방의 마물들에게 생일 잔치에 나오도록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공은 돌문을 쳐도 열어주지 않았으므로 하는 수 없이 관음원으로 되돌아와 삼장을 만나고 요기에 대한 대충의 보고를 했다. 관음원의 원주는 곧 점심밥을 준비해 날라왔으므로 오공은 몇을 뜨고서 또다시 구름을 잡아타고는 산 위로 날아갔다. 그런데 중로에서 한 마리의 작은 요괴가 왼쪽 겨드랑이에 편지 상자를 끼고는 큰 길로에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오공은 철봉을 쳐들어 정면으로 한 대 내리쳤다. 요괴는 금시 납작하게 되어버렸다. 시체를 길섭으로 질질 끌고 와서는 편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한 통의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시생 웅비는 삼가 머리를 조아려 대천 금지 노상인의 단방에 이 글을 올리나이다. 누차 가품의 해증을 입사와 감사함을 어찌 필설로 다하겠나이까. 간밤에는 화제를 옆에서 보면서도 조력을 못해 걸레가 되었음을 널리 용서해 주시길 비나이다. 다행히도 큰 피해는 없사온 듯하와 저기 마음 놓여 지옵니다. 소생 우연히도 불이 일착을 얻었삽기 물에 아화를 베풀어 삼가 화작을 갖추고 정상하옵도록 여기 정하없는 바이니 당일은 만사 재패하시고 소만 왕님의 주시기를 엎드려 비나이다. 초대장을 다 읽고 난 오공은 코웃음을 쳤다. 이 녀석은 죽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놈이다. 역시 요괴들은 한 패가 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280살이나 된 게로군. 반드시 어떤 요정이 길을 복용한다 하는 따위의 술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연명이 된 걸 것이다. 그럼 내가 저 중으로 둔갑해서 그놈의 주택을 찾기로 하자. 그래, 만약에 가사를 찾게 된다면 간 김에 가져와 이런저런 문제도 없어지게 되는 게구나. 길을 복용한다는 것은 도교에서 신선이 되기 위해 단약을 복용하는 외에 주림을 없애고자
여름에는 화성의 붉은 기운을, 겨울에는 수성의 검은 기운을 복용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오공이 진언을 외우고 나서 바람을 향해 몸을 번뜩였더니 멋지게 그 노승으로 둔갑이 되어버렸다. 거리낌 없이 동문으로 다가가서는 안내를 청하니 작은 요정은 문을 열고 오공의 모습을 보더니 급히 안으로 되돌아 들어갔다. 대왕님, 금지 장로께서 오셨습니다. 요괴는 이 소리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방금 심부름을 보낸 뇌인데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을까? 어쩌면 손행자가 장로더러 가사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여봐, 개원, 빨리 가사를 감추어서 안 보이도록 해라. 오공이 동문을 들어가니 중간 뜰에는 술과 대가 우거져 있는 외에 복숭아 그리고 오약꽃이 보기 좋게 피어 있었다. 오공은 속으로 웃었다. 이놈 속세의 티끌을 떠나서 천명을 알다니 여간 멋쟁이 요괴놈이 아니로구나. 세 번째 문을 들어가니 문 안에는 아름다운 다락들이 자욱했다. 검은 요괴는 오공을 보더니 의관을 갖추어서 층계를 내려와 마중했다. 노사, 오래도록 문안 못 드렸습니다. 실은 모레 와 주십사고 편지를 아까 막 보냈을 따름인데 오늘 오실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마침 한번 뵐까 하고 오던 참인데 뜻밖의 중로에서 편지를 받들어 읽어보니 불의의 아회를 베푼다지요. 그래서 급히 달려오는 길입니다. 부디 한 번만 배워주십시오. 이때 산을 순찰하던 작은 요정이 와서 보고를 했다. 대왕님, 편지를 전하러 가던 심부름꾼은 손행자에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왕님의 편지로서 자세한 사연을 안 행자는 금지 장로로 둔갑을 해서 불의를 속여 빼앗으려고 왔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괴물은 금방 일어서서 창으로 오공을 찌르려고 했다. 오공도 급히 여의봉을 끄집어내더니 보모습을 나타내고는 그 창을 받아 눌렀다. 이래서 그들은 싸우면서 가운데 뜰에서 동문으로, 동문에서 산 꼭대기로, 산 꼭대기에서 구름 위까지 쳐올라가 맞붙었던 것인데 해가 서산에 기울어질 무렵이 되어도 승부는 나질 않았다. 이봐, 잠깐만.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다시 승부를 내세.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요괴는 한 자락의 바람으로 화의 동굴로 돌아가더니 돌문을 닫아 걸고는 나오질 않았다. 오공은 하는 수 없이 관음원으로 돌아가서는 삼장에게 겪어온 전말을 보고했다. 그놈의 솜씨는 내게 비해서 어떻던? 제가 더 강하다고만 큰소리 칠 수 없는 실력이었습니다. 꼭 적수라고 하면 될 겝니다. 그래, 상대라면 가사를 찾을 수가 있겠느냐. 염려 마십시오. 내일은 반드시 돌려오겠습니다. 그날 밤은 아무튼 선당에서 쉬었지만 삼장은 가사가 걱정이 되어 밤내 잠을 자지 못했다. 창문이 훤히 밝아올 무렵 오공은 벌떡 소스라져 일어나더니 많은 중들에게 말을 건넸다. 스승님은 너희들에게 잘 부탁한다. 난 지금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터이니 말이야. 삼장은 자던 의자에서 내려오더니 오공을 만류했다. 어딜 가느냐?
제가 이번 일을 생각해보니 이것은 전혀 관음 보살이 나쁜 것입니다. 보살님은 여기 아랫절인 선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지방 사람들의 공량을 받아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저런 요괴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을 묵인하다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 뭡니까? 전 지금부터 남의 보살을 만나서 단판을 짓고 보살 제 자신이 여기로 와서 요괴로부터 가사를 되돌려 주도록 부탁할 생각입니다. 그래, 언제 돌아오느냐? 빠르면 아침에 조금 지나서 늦때도 점심때인 꼭 단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오겠노라 인사를 마치더니 오공은 손살같이 날아가 버렸다. 오공은 얼마 뒤 남해에 도착했다. 구름을 멈추고 바라보니 물은 넓고 산봉우리는 높이 솟아있는데 그 사이에는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서초와 새색까지의 기와가 있고 푸른 버들의 그늘 속에선 앵무새가 그리고 붉은 대숲 속에서는 아름다운 공작이 우짖고 있었다. 오공은 이렇게 좋은 경치를 볼 겨를도 없이 이내 구름을 낮추어서는 대숲 속에 있는 포련대 아래 이르러 보살을 만났다. 그랬더니 보살이 먼저 물었다. 무슨 일로 왔는고? 당신은 서쪽으로 가는 중로에다가 무슨 선언이라고 하는 아랫절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부터 공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은 곰의 요괴가 그 근처에 사는 것을 묵인하기 때문에 그놈에게 우리 스승의 가사를 도적맞게 됐단 말씀이요. 아무리 돌려달래도 돌려주질 않으니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받으러 온 것입니다. 이 도깨비 원숭이 놈아, 너희들 맘대로 보물을 소인에게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게다가 바람을 부르고는 불을 부채질해내. 윤하원을 깡그리채 태워놓고는 그게 모자라 또 여기까지 와 원망을 하는 것이냐? 오공은 보살이 샅샅이 다 알고 있는데 놀라 급히 예배를 했다. 보살님, 부디 이놈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로 모두가 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저 그 요괴놈이 제게 가사를 돌려주지 않는 것만이 원망스러웠고 또 스승께서 그 주문을 외우신다면 골치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살님께 부탁드리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보살님,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알겠다. 삼장법사의 체면을 봐서 자네와 함께 가주기는 하지. 이래서 둘이는 오색의 구름을 타기가 급하게 어느덧 흑풍산에 도착했다. 구름에서 내려 걸어가니 산밑을 도사 하나가 오는 것이 보였다. 손에는 팔에 큰 쟁반이 들려있는데 그 쟁반 안에는 두 알의 선단이 얹혀 있었다. 오공은 금방 그 도사와 부딪히자 여의봉을 끄집어내 머리로부터 한 대를 쳐 죽여버렸다. 옆에서 이 광경을 본 보살은 놀래 움찔했다. 난폭한 원숭이 놈아, 그자는 너의 가사를 훔치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까닭 없이 함부로 쳐 죽이는 거냐? 보살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자는 저 둔갑장이 검은 곰의 친구입니다. 모레는 둔갑장이 검은 곰놈의 생일이기 때문에 친구들을 불러놓고는 불의회를 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놈은 질의 축하를 드리려고 가는 참입니다. 그러면서 그 도사를 지켜두니 그것은 뜻밖에도 한 마리 늑대였다. 그리고 쟁반을 집어보았더니 그 뒤쪽에는 능어 자제라고 새겨져 있었다.
오공은 웃었다. 잘 됐습니다. 제가 하나의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이야말로 적의 꾀 위에 올라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님께서는 아셨습니까? 무슨 꾀를? 이 쟁반에 능어 자재라고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아서 이 도사는 틀림없이 능어자라는 사람이겠죠. 보살님, 웬만하시다면 이 도사로 둔갑해 주십시오. 전 이 쟁반의 선단을 먹어서 둔갑을 할 테니, 그리고는 당신은 이 쟁반을 들고 가서 그 요괴에게 생일을 축하하고 제가 둔갑한 이 선단을 그놈에게 먹여 주십시오. 그러면 전 놈의 뱃속에서 한바탕 야료를 치겠습니다. 만약 아무래도 불의를 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저놈의 창자를 찢어서 그것으로 불의를 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살은 웃으면서 끄덕이더니 변환 자제의 법력을 써 마음을 뜻에 모으고 뜻을 몸에 모아 황홀간에 능어 선자로 변했다. 청백한 얼굴은 송백의 늙은 거와 같고 빼어난 빛깔은 고금의 그 짝이 없을 상이었다. 오공이 이것을 보더니 탐복해 손으로 만져봤다. 아, 훌륭하십니다. 참으로 멋지십니다. 도대체 요게 보살인지 보살의 요괴인지 분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고 보살도 요괴도 다 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만약에 그 본래의 꼴을 따진다면 다 무에 속하는 것이니. 오공은 마음속으로 선뜻 느끼는 바가 있어 뒤편을 살펴보았더니 금방 한 알의 선단으로 둔갑이 되었다. 보살은 선단을 얻은 팔의 쟁반을 받들고 나서는 이내 요괴의 동문까지 갔다. 보아하니 참으로 아름다운 붉은 벽과 파란 시내와 푸르른 대와 소나무들이 장관 중에 장관이었다. 보살은 이를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뻤다. 이 죄 많은 축생이지만 이 같은 산동에 살고 보면 약간의 도심도 없진 않을 모양 같다. 그러면서 벌써 자비의 생각을 일으켜 제도하려는 마음이 동했다. 동구에 오니 작은 요괴들이 보살을 보고서 야단들이었다. 능어 선장님이 오셨습니다. 요괴는 보살을 맞아들여 자리를 권하고 서로 보는 인사를 했다. 능어님, 이곳까지 와주셔서 황공합니다. 이 사람 삼가 선단 하나를 올려서 대왕의 만수무강을 비웁니다. 본시 욕심이 보통 아닌 모양으로 그 요괴는 별로 사양하는 기색도 없이 널름 집어 입안에 넣어 삼켰다. 이랬으나 그 선단이 제 발로 목을 타고 쪼르르 굴러 내려갔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오공은 요괴의 뱃속에서 본래의 꼴을 나타냈다. 그러고는 땅을 고르듯 마구 밟기도 하고 차기도 하면서 한바탕 분탕을 쳤다. 이 바람에 요괴는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죽는다고 객을 댔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저 보살은 본래대로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요괴를 바라다 봤다. 용서해 줄 테니 빨리 그 가사를 내어 오너라. 다급해진 요괴는 졸개들어 어서 가자를 가져오라 했다. 졸개는 금방 가지고 왔다. 오공은 콧구멍에서 뛰쳐나와 가사를 그 손으로 받아쥐었다. 보살은 그래도 그 요괴가 행패를 부릴까봐 겁을 내서 한 개의 대퇴를 그의 머리 위에 던졌다. 요괴는 일어서더니 창을 쥐고는 오공을 찌르려 파종됐다.
보살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진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요괴는 골치가 아파 창을 내던지고 땅바닥을 돌돌 메었다. 이 죄 많은 축생아, 이래도 귀하지 않을 테냐. 그러니까 요괴는 자꾸만 애원을 했다. 마음으로부터 귀하겠사오니 제발 살려주기만 합소서. 오공은 마음이 캥겨 냉큼 쳐죽여 버리려고 으르렁댔지만 보살은 손을 내저으며 그러는 것을 만류했다. 이자의 목숨을 떼서는 안 된다. 내게는 이놈을 써먹을 길이 있으니. 어디다 쓰실 겁니까? 내 낙가산 뒷산을 순찰할 사람이 없소. 내가 이자를 데리고 가서 수산 대신을 삼겠소. 오공은 웃었다. 과연 대자대비하신 보살님이시라. 하찮은 영혼이라도 함부로 해치지는 않으시는군요. 요괴는 그때서야 눈이 띄어지는 모양이었다. 보살을 우러러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서는 정과에 돌아갈 것을 애원했다. 보살은 비로소 구름에서 내려오더니 요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설교를 하고 나서는 창자루를 쥐어 좌우에서 모시도록 명령했다. 그 검은 곰은 이래서 비로소 한 조각에 열심히 가라앉고는 끝없는 미련한 생각에 거두어진 것이다. 보살은 다시 오공을 보고서는 분부했다. 가사를 가지고 가서 삼장법사를 잘 섬기도록 해라. 앞으로는 절대로 의시되거나 소동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오공은 가사를 받아 들면서 작별을 고하니 보살도 검은 공을 데리고는 남해를 향해 돌아갔다. 오공은 보살과 헤어진 뒤 구름을 낮추어서는 흑풍동에 몇 개의 문에다가 나무를 재워놓고는 일제히 불을 질렀다. 새빨간 불꽃은 하늘을 태워 흑풍동은 마치 흑풍동이라도 할 만큼 불바다가 되었다. 이래서 가사를 가지고 구름도 타고 관은 원으로 돌아와서는 오공은 삼장에게 보살이 요괴를 잡아 누른 얘기를 보고했다. 그랬더니 삼장은 크게 기뻐해서는 저 멀리로 보살에게 배사를 했다. 둘러섰던 중들도 그럴 수 없이 기뻐해 다 원풀이를 해놓으라고 여러 사람에게 예불상에 공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채식에 정신 요리를 장만해서는 삼장들을 뜨겁게 대접했다. 다음날 아침 삼장들이 말과 행장을 갖춰 문을 나서니 중들은 멀리까지 전송을 해주었다. 이때로부터 오공은 앞장서서 길을 걸었다. 때는 마침 중춘. 풀들은 말의 잠자리가 되어 말발자국도 부드럽고 모래독에 햇살이 따스하게 퍼부으니 원앙새도 잠이 들고 산골짜기에 꽃이 피니 나비도 영을 넘어오느라 피곤하다. 5-6일의 쓸쓸한 여행을 계속해가니 어느 날 저녁 때가 가까이 왔을 무렵 저 멀리서 자그마한 마을 하나가 보였다. 오공아, 저곳에 산장이 있구나. 우리 그리로 가서 하룻밤 자고 가도록 해보자. 삼장은 말을 재촉해서는 어느덧 마을 입구에 닿았다. 문득 바라다 보니 한 젊은이가 오고 있었다. 우산을 들고 보통이를 동쳐매고 옷자락을 걷고 올리니 행전을 치고 집신을 신고 있는 그 젊은이가 종종걸음으로 오고 있는 것이다.
오공은 무엇을 생각했던지 그 사나이를 꽉 붙들었다. 어딜 가는 길이오? 잠시 묻겠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는 마을이오? 사나이는 퉁명스럽게 큰 소리로 내뱉었다. 마을에는 나 아니라도 사람이 많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날 붙들고 이 성화냐? 오공은 약간 이양 섞인 웃음을 흘려보냈다. 시주님, 그렇게 화내실 건 없지 않소. 정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곳에 지명쯤 대줘도 나쁠 건 없지 않소. 나도 내 뿔뚝 성쯤은 가라앉혀 줄 만한 힘은 있는 사람이요. 그 사나이는 옷소매를 뿌리치려고 했지만 오공이 꽉 쥐고서는 놔주지를 않으니 발을 동동 굴렀다. 제기랄, 이게 무슨 도깨비야. 주인놈의 잔소리만도 지체를 못하겠는데 또 이런 화상까지 만나 속을 상해야 되다니. 자네 이 손을 풀 수가 있다면 내가 보내주겠네. 그 사나이는 여러모로 팔을 뒤틀어봤지만 아무래도 뿌리칠 수가 없었다. 마침내는 보통이고 우산을 집어 던지고는 두 손으로 마구 오공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오공은 더더욱 아스라지게 납고채고는 놓아주지 않았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 사나이는 화를 버럭 내고는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정말 안 놓아줄 테냐? 보다 딱해서 삼장이 참견을 했다. 오공아, 저편에서 누가 오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 물어도 좋을 것을 뭐 때문에 이 사람만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냐? 스승님, 다른 사람에게 물어선 재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이 아니고서는 흥정이 안 됩니다. 그 사나이는 오공이 아무래도 놓아주지 않으니 하는 수 없었던지 타협조로 나왔다. 여기는 오사 장국의 국경인데 고로장이라고 하는 곳이다. 자, 이제 놓아줘야지. 오사 장국이란 티베트 땅인 것이다. 내 옷차림을 보니 아무래도 이곳에 가는 사람 같지는 않다. 어디 무엇하러 가는가 사실대로 말하면 놓아주겠다. 그 사나이는 기가 막히는 듯 적의 사정을 정확하게 늘어놓았다. 난 고태공 집 사람인데 고자란 사람이요. 우리 집 태공에겐 20살이 되는 시집 전에 따님이 있는데 3년 전에 어떤 요괴놈한테 빼앗겨갔어. 그랬더니 그놈이 이 3년 내내 사위인 채 해가지고는 들어와 있단 말씀이요. 태공은 미워서 이놈을 내쫓으려고 하지만 요괴는 되려 따님을 뒤쪽 골방에다가 가둬놓고서는 만년 동안은 바깥에도 내보내지 않고 집안 사람들한텐 도통 만나게 해주질 않는단 말씀이요. 태공은 나에게 돈을 주면서 그 요괴를 잡아 눕힐 법사를 찾아오라기에 요즘 난 쉴 새도 없이 이곳저곳 찾아다니고 있는 참이요. 그동안 서너 명을 청해왔지만 모두가 다 쓸모가 없는 중들이었소. 기력이 없는 도사뿐이라서 요괴를 항복시킨다는 건 생각조차 못할 일이었단 말씀이요. 아까도 태공은 날 몹시 꾸짖으면서 넌 바보 같은 녀석이다. 한 번만 어디로 가서 좋은 법사를 청해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찾아 나가는데 당신 같은 귀찮은 작자를 만나 이 모양이 됐지 뭐요. 이래도 안 놓아주겠소. 오공이 이 말을 듣더니 웃었다. 넌 참으로 운수가 좋은 사내다. 이거야말로 바라고 바라던 바지 뭐냐. 넌 지금부터 돈을 쓰고 먼 데까지 가지 않아도 좋게 됐다. 우리만은 허술한 중이거나 기력이 없는 도사와는 다르다. 솜씨는 참으로 믿음직한 것이다.
이때까지 요괴 같은 건 닿는 대로 잡아눕혀 왔다. 이건 꼭 약국을 부르러 갔던 김에 눈병까지 고쳐왔다는 거나 같은 격이다. 돌아가서 주인에게 전해줘라. 이 어른은 동국의 천자님의 어제인 성승이시다. 천자님의 심부름으로 부처를 예배하고 경을 구하기 위해 천축으로 가는 길이지만 요괴를 잘 항복시키는 사람이라고 전해라. 속에서는 곤란합니다. 난 간이 작습니다. 당신이 만약 요괴를 잡아눕힐 실력이 없다면 난 또다시 당신들 죄에 감겨들어서 호되게 꾸지람을 들어야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 모양이냐. 결코 누를 안 끼칠 테니 저건 너희 집까지만 안내를 해라. 그 사나이는 하는 수가 없다는 듯 되돌아서서는 삼장들을 고가의 문간까지 데리고 갔다. 고재가 먼저 자기만 안쪽으로 들어가는가 했더니 마침 그곳에 고태공이 크게 호통을 쳤다. 이 천지 같은 놈아, 법사는 찾으러 가지 않고 왜 또 되돌아오는 거냐? 그러지 마시고 우선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동구 밖을 나가다가 두 중들을 만났습니다. 듣자니 동국으로부터 천국의 경을 가지러 가는 황제인 성승으로서 요괴를 잘 항복시킬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자들이 바로 문관에 와서 있습니다. 먼 데서 온 중이라고 하면 정말 실력이 있을지도 모르지. 장로님, 실례하오. 삼장은 공손히 답례를 했지만 오공은 꼿꼿이 선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노인은 오공의 얼굴이 무섭게 생긴 것을 보더니 약간 겁을 먹은 듯 고재를 불렀다. 이놈아, 날 골려 죽일 작정이냐? 집안에 지금도 요괴의 사위가 있어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판인데 어째서 또 이런 뇌공 같은 자를 데리고 왔단 말이냐? 고형, 당신은 나이만 먹었지 아무것도 아니구려. 사람을 얼굴로만 판단한다는 건 잘못이요. 난 이렇게 얼굴이 추하게 생겨 먹었지만 실력은 당당하오. 당신을 위해서 요괴를 잡아 따님을 되돌려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겠소. 뭐 얼굴만 들고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건 없지만 않소. 태공은 이 말을 듣더니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내가 실례를 했는가 보. 안으로 들어갑시다. 안으로 안내를 받아가지고는 자리에 앉자 태공은 다시 말을 이었다. 아까 머스마이가 말하는 걸 들으니 장로님들은 동국으로부터 오셨다지요. 그렇습니다. 소승은 서촌으로 가 부처를 배례할 겸 경을 가지러 가는 사람이 올시다만 당지를 지나치게 되었기 때문에 하룻밤을 묵고 가고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찍이 출발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숙소를 정했던 것입니까? 그러면 왜 약간 요괴를 잡을 수가 있단 말씀은 하셨던 것입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빌리는 김에 요괴를 잡아 위로를 해드리려는 겁니다. 도대체 대개는 몇 마리가량의 요괴가 있습니까? 오공이 변명 겸 이렇게 물어봤다. 큰일 날 소리 몇 마리나 있어봐요. 그야말로 큰일일 거요. 단 한 마리의 요괴 사위로도 이렇게 진을 빼이고 야단이 나 있습니다. 오공은 다시 물었다. 그 요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정을 듣고 싶습니다. 이 늙은이에겐 불행한 일이지만 아들은 없고 세 딸이 있을 뿐입니다. 큰 것을 향난이라 하고 지차를 옥난이라 하고 끝에 것을 취란이라 합니다. 위에 것 둘은 어릴 때 이 마을의 사람과 인연을 맺었지만
막내딸에겐 대를 사위를 맞아 놀이의 의지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뜻밖에도 한 사나이가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나이를 얼핏 보니 얌전한 위인 같더군요. 생가는 복능산이고 성은 저 가라고 하면서 대를 사위가 되겠다고 하기로 사위로 삼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갓 들어왔을 땐 놀랄 정도로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만 끔찍하게도 이놈은 제 얼굴을 둔갑할 수가 있는 놈이었습니다. 어떻게 둔갑을 합니까? 처음엔 살이 찐 검은 빛깔의 사나이더만 차차 귀가 크고 입이 뾰족한 바보 같은 얼굴로 바뀌었지요. 목덜미에 말갈기 같은 것이 나서 꼭 돼지 같단 말씀이요. 게다가 밑구멍 빠진 대식가라서 채식을 하기에 망령이지. 만약 게다가 고명풀이나 술까지 좋아했다면 내 살림살이는 벌써 콩가루, 밀가루가 다 돼버렸을 겁니다. 일도 잘하는 대신에 먹기도 잘한다는 거요. 먹는 것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놈이 요즘 바람을 일으키는 재주까지 외워서 구름과 안개와 뒤섞여 다니면서 돌파 모래를 마구 날립니다. 그래 놓으니 우리 집과 이웃 사람들은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딸을 뒷골목방에다가 처박아 놓고는 반년 동안이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지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조차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놈은 요괴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사를 청해다가 그놈을 처치해버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공이 이번에는 말을 받았다. 그거라면 아주 쉬운 일이요. 부디 안심하시오. 오늘 밤에 꼭 그놈을 잡아서 이곳으로부터 내쫓고 말 테니. 그놈에게 잡히기만 하면 끝장 다 보지요. 제발 후회는 하지 않도록 조심들 하시오. 알았습니다. 밤이 되면 결판이 날 테니. 노인은 매우 기뻐하면서 금방 음식을 차려와서는 두 사람을 대접했다. 이윽고 어두워질 무렵 오공은 노인에게 다시 물었다. 고형, 당신은 저 나이 많고 덕이 있는 늙은이 2-3명을 불러와서 우리 스승의 말동무가 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새 난 요괴를 잡아다가 여러분 앞에 죄를 자백시키고 당신의 그 화근을 끊어드릴 테니 말이오. 노인은 고분고분 행자의 요구대로 쫓았다. 오공이 철봉을 감추고서는 벌벌 떠는 태공을 끌고 간 뒤 뒷 골방 입구까지 가보니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냥 자물쇠도 아니고 그것은 자물쇠 구멍에다 구리를 녹여부어 아주 단단하게 해놓은 것이었다. 오공이 화를 내며 금고봉으로 문짝을 한 대 치더니 그 안은 금은밤 같이 깜깜했다. 고형, 따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소리를 쳐보시오. 노인은 용기를 내어 딸을 불렀다. 셋째 언니. 태공으로 봐서는 딸이었지만 집안 사람들 간에는 그렇게 불려졌기 때문에 태공도 따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태공이 부르니 안쪽에서 모기 소리만한 대답이 들려 나왔다. 아버지, 전 여기 있습니다. 오공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어둠 속을 더듬어 봤다. 보니 그 딸은 머리털이 수세미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야유어져 있던지 사람의 꼴 같지가 않았다. 딸은 귀여워서는 고태공에 매달려 목을 끌어안더니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울 때가 아니다. 먼저 묻고 싶은 건 그 요괴가 지금 어디를 가 있느냐? 오공이 이렇게 물으니 그 딸은 간신히 대답했다. 구름
병원과 안개에 쌓여 돌아가기 때문에 통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버님이 구슬에 쫓아버리려는 것을 눈치채고는 항상 조심하기에 밤이 돼서야 찾아와서는 날셀역에 가버립니다. 알았다. 노인장, 이 딸을 저쪽으로 데리고 가서 천천히 그동안 쌓였던 얘기나 하고 계시오.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고태공이 기뻐하면서 딸을 데리고 가니 오공은 신통력을 나타내어 몸을 뒤흔들고는 그 딸과 같은 모습을 해가지고는 혼자 방 안에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한자락 바람이 불어왔다. 돌을 던지고 모래를 날리면서 불어 지나가는 줄로만 알았는데 공중으로부터 한 마리의 요괴가 나타났다. 과연 들은 대로 검은 얼굴과 짧은 털과 뾰족한 입과 큰 귀가 참으로 추하게 생긴 놈이었다. 오공은 우스워져서 이런 별물이 있었냐 하고 생각하면서 잠자리 위에 모로 누워 아픈 듯이 앓고 있었다. 요괴는 가짜인 줄도 모르고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금방 오공을 끌어안고는 입을 빨려고 했다. 오공은 잡는 술법을 써서 그 요괴의 뾰족한 주둥이 밑에 손을 대고 위로 뿌리치니 요괴는 쿵 하고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 요괴는 기어서 일어나니 침대 모서리를 부여잡 으면서 식은대는 소리를 했다. 여보, 왜 화를 내고 있어? 내가 늦게 와서 그런가? 아니요,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좀 기분이 언짢습니다. 당신 옷을 벗고 빨리 주무십시오. 요괴는 영문을 모르면서도 참으로만 여기고 곧 옷을 벗으려 가니 오공은 빨딱 일어나 요강 위에 걸터 앉았다. 요괴가 옷을 벗고 침대 위에 오르니 오공은 대뜸 한숨을 내쉬었다. 난 참으로 불행합니다. 넌 무엇을 화내고 있느냐? 어째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노인의 집으로 와서 그야 밥은 좀 많이 먹었는지 몰라도 열심으로 밭일에 힘을 써서 훌륭하게 가업을 갱생시키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몸에 입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추나추동 내 시절의 꽃이랑 과일, 저루 다른 채소들은 다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냐? 이래도 넌 부족해서 그렇게 한숨만 짓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가 벽 너머로 돌을 던지면서 고래고래 내 욕을 끌어부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부부가 되고 나서는 당신은 이 집의 사위가 됐는데도 조금도 예의 염치를 분별치 않았습니다. 저런 초한 얼굴로서는 이모부에게도 인사를 못 시켜주겠다고요. 게다가 당신이 참으로 어디 사람이며 성명은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버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가풍을 부끄럽게 하는 자라 욕을 끌어부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난 어느 정도는 춤을 일지 몰라. 그렇다면 깨끗하게도 될 수 있어. 너희 아버지하고는 내가 왔을 당초부터 똑똑히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저쪽에서도 즐겨서 날 사위로 삼은 게 아니면 말이야. 그걸 지금에 와서 트집을 잡다니. 내 집은 복능산에 운전동에 있다. 난 모습이 돼지와 닮았기 때문에 성을 저가라고 하고 본명을 저강엽이라고 하는 것뿐이다. 만약에 또다시 와서 그것을 묻거든 그렇게 대답해줘라. 법사를 불러와서 당신을 잡는 됐는데요. 저강엽은 꿈틀 놀래더니 이내 소리를 내어 웃었다.
문제 없다. 난 36가지의 둔갑술을 지니고 있으니 9 이빨을 가진 갈퀴를 가지고 있다. 법사 따윈 두렵지 않다. 설령 너희 아버님이 성심으로 구천에 탕마 조사를 불러온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잘 아는 터이다. 너에게는 감히 손을 댈 수가 없는 거란 말이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던데 500년 전에 천궁을 분탕치던 손이라고 하는 제천대성을 불러와 당신을 잡는 데 씁니다. 요괴는 그 말을 듣더니 마음속으로 겁을 먹은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난 돌아가기로 하지. 부부의 인연도 이제 끝장난 모양이구나. 여보, 어째서 벌써 돌아가십니까? 너 모를 거다. 저 천궁을 분탕친 필마온이란 놈은 상당한 실력꾼이야. 그 놈을 감당치 못해서 내 명성을 떨어뜨리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건 견딜 수가 없는 일이다. 요괴는 옷을 걸치더니 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이럴 때는 오공이 꽉 잡아 낚아채면서 자기의 낯을 쓰다듬어 본시의 모습으로 변해 큰 소리를 쳤다. 이 요괴 놈아, 어딜 가느냐? 똑똑히 바라봐라.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괴물이 되돌아보는 순간에 눈에 띈 것은 내공을 빼꽂은 오공의 형상이었다. 간이 퉁 떨어져서는 옷을 꽉 찢고 뿌리치더니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는 도망을 쳤다. 오공이 지체치 않고 덮쳐 잡으려고 하니 괴물은 천가단 만가닥 화강으로 변하면서 산동을 바라보고는 도망을 쳤다. 오공은 구름을 잡아타고는 뒤를 뒤쫓아가면서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이놈아, 어디 갈 작정이냐? 내 놈이 천궁으로 오르면 난 2궁까지라도 뒤쫓아가겠다. 내 놈이 만약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면 난 왕사 지옥까지라도 뒤쫓아가겠다. 두 궁이란 북도와 우수 근방에 있다고 하는 천궁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일시적 권속은 참된 권속이 아니오. 좋은 인연은 나쁜 인연이 된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다. 오공이 큰 돈을 타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니 관음현의 중들이 크게 놀라며 각각 하늘을 우러러보고 예배를 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구름에 오르고 안개도 탈 수가 있는 신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에도 타지 않는군요. 그 늙은이란 놈 고심참담해서 되려 일신을 망치는 계제가 됐지만 그런데도 원망스럽기만 한 놈이지. 여러분들 일어나시오. 원망할 건 없습니다. 이로써 가사가 발견되면 만사는 원만하게 수습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발견이 안 되는 날이면 저 제자는 빗쭉 새니까 당신들의 목숨도 어찌 될지 모르는 개입니다. 중들은 이 소리를 듣고서 제발 가사가 발견되기를 하늘을 향해 축원했다. 오공이 하늘로 올라서 허리를 한번 뒤틀고는 어느 결에 흑푼 산의 위에까지 가내렸다. 그래서 구름을 멈추고 자세히 사방을 살펴봤더니 정말 세상에 이렇게도 아름다운 산수가 때마침 양춘 가절이라 열골물은 다투어서 흘러내리고 천길의 높은 벼랑에는 잎이 채색으로 아롱져 있고 새는 우짖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을 뿐
꽃이 떨어져 있어도 나무는 더욱 향기롭기만 있는 것이었다. 오공이 경치를 바라보고 있으려니 고개의 덤불 속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잽싸게 낭떠러지 아래에 숨어 동정을 살피니 그것은 새 요괴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자에는 색깔이 검은 큰 사나이요, 왼편엔 도사요, 오른편엔 흰옷을 입은 문인 차림의 사나이였다. 세 사람은 조그만 솥발을 세워 가마를 걸고 탄사를 뭉치며 수은과 납을 빚는다고 하는 도교의 연단술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색깔이 검은 사나이는 미소를 띄우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모레는 내 생일이야. 두 분 다 꼭 오시도록 부탁하네. 흰옷을 입은 문인 차림의 사나이가 응수를 했다. 매년 대왕님의 생일 축하에 와 뵈었었는데 금년이라 해서 뵙지 않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실은 간밤에 금난가사란 보물을 손에 넣었는데 아무튼 아마 굉장한 보물이야. 그래서 내일이라도 주연을 베풀어서 이것을 불의해라고 부르고 싶은데 어떤가? 도사가 이 소리를 듣더니 만족한 표정을 했다. 그거 참 좋은 일이요. 그러면 내일 우선 축하에 나오고 모레는 한턱 하기로 하죠. 오공은 여기까지 듣다가 더 참을 수가 없어 바위 그늘로 튀어나왔다. 그래서는 철봉을 둘러매고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이 도둑놈들아, 내 가사를 훔쳐놓고는 불의해를 해. 주제에 넘은 놈 같으니라고 잔소리 말고 이리 내놔라. 내게로 돌리란 말이야. 내가 내 놈을 가만히 안 둘 테다. 오공은 철봉을 휘두르면서 정면으로 덤벼들었다. 그랬더니 얼굴이 검은 사나이는 너무도 다급해서 한 자락의 바람으로 둔갑을 해서는 도망을 쳐버렸고 도사는 구름을 타고는 도망을 쳤다. 뒤에 남은 흰옷 차림의 무늬는 한 대로 때려 죽이니 이것은 사람으로 둔갑하고 있었던 흰 얼룩뱀이었다. 오공은 그래도 분이 삭질 않아 그 뱀을 치켜들고는 땅바닥에다 떼기를 치고 마구 문대버렸다. 그리고는 곧 뒷산을 헤치고 들어가서는 얼굴 검은 그 사나이를 찾기 시작했다. 험한 산중을 돌아다니니 오공은 뜻밖에도 깎아세운 듯한 낭떠러지 앞에 우뚝 솟은 동문 하나를 발견했다. 문은 굳게 닫혀져 있는데 무늬에 가로된 돌판자에는 크게 흑풍산, 흑풍돈이라 씌어 있었다. 오공은 여의봉을 휘두르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새끼 목숨이 아깝거든 빨리 내 가사를 가지고 오너라. 이것을 들은 요괴 졸개들은 황급히 얼굴 검은 사나이에게로 보고를 했다. 대왕님, 불의회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 밖에 털보에 뇌공과 같은 입을 한 중이 와서는 가사를 돌려달라고 마구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검은 마왕은 투구와 갑옷을 가져오게 몸 치장을 하더니 검은 망울이 달린 창을 쥐고는 문에서 나왔다. 오공이 몰래 그놈의 모습을 엿보니 검게 빛나는 투구, 검은 강철의 갑옷, 검은 나포, 검은 망울의 창, 검은 장화,
전신이 꼭 숯과 같았다. 오공은 우스워져서 이놈은 틀림없이 쑥 굽는 놈의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요괴는 큰 소리를 쳤다. 넌 어디 사는 중놈이냐? 넌 가사를 어디서 잃어버렸기에 내게 와달라고 떼를 쓰는 거냐? 내 가사는 관음원의 뒤편에 있는 방장에다 두어뒀었다. 어제 불이 난 그 난리통에 내 놈이 앗아가지 않았느냐? 생일 잔치에 불이 회를 열자는 것이 뭐냐? 여러 말 말고 빨리 돌려준다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다. 요괴는 그 소리를 듣더니 코웃음을 쳤다. 그렇다면 간밤에 부른 내 놈의 수작이었구나. 사실은 내 놈이 그 방장의 용마를 위해서 바람을 불리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을 때 내가 그 가사를 훔쳐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래, 그게 어쨌단 말이냐? 그리고 내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냐? 별 신통한 솜씨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땅땅 치고 있질 않느냐? 이놈아, 넌 날 모르느냐? 나야말로 대당국 황제, 어제 삼장법사의 제자인 손행자이시다. 내 솜씨가 알고 싶다면 들려주겠다만 허리가 안 부러지게 주의를 해라. 오냐, 내 멋대로 짓거려봐라. 난 들어줄 테니. 이 녀석아, 자, 꼿꼿이 서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난 타고난 재주라. 어려서 이미 수단이 높고 바람 따라서 변화를 하고 기우는 호골 영대 위에 수보리 조사가 내게 말했었다. 장생의 길 한 가닥을 금단이 내 맘속에 자리하고 있을 진데 밖에서 구하는 건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천선의 비결을 얻는다 해도 근본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다. 본분을 돌보아 맘 편히 안고 몸 가운데 이럴 수와 함께 얽혔다. 만사는 생각 밖에 욕심도 적고 육군이 조촐하고 몸조차 반석이다. 바다로 내려가 용을 치눕히고 금고봉 보물을 내 손으로 얻었다. 화가산 앞에 원수가 되고 수렴동 안에 황포를 건다. 옥황상제 칙명으로 높디 높은 제천의 벼슬을 살았다. 거듭해 영소전 뒤 흔들 때마다 나타도 병마 걷어 줄행랑을 쳤고 돌아가 노군께 일진을 힘입어 이랑이 날 잡아 전조에 이르렀다. 노군의 가마솥으로 귀양을 받고 육정의 불길이 날 삶았으나 날이 차 뚜껑을 여니 내가 뛰쳐나가 철봉을 휘두르며 천궁을 휘돌았다. 내 앞에 나설 자는 그 누구였으랴. 33천을 메어서 꽂았도다. 열의 법력으로 날 다스려 오행산 아래에다가 나의 허리를 꺾었구나. 눌려서 500년의 세월이 가고 당조 3장의 은혜로 풀려나서 정과를 얻고자 서천으로 가서 뇌음사 열애에 옥호를 보련다. 너희들 건곤 사해로가 물어보아라. 난 역대에 이름난 요 중에 제일 요인이라. 그렇다면 넌 저 천궁을 시끄럽게 한 필마원이냐? 오공은 필마원이라고 비꼬는 것이 무엇보다도 배를 틀려 여의봉으로 대갈통을 까주려니 검은 요괴는 긴 창을 휘두르며 그것을 받아쳤다. 둘이가 서로 수십 합을 싸웠지만 승부는 쉽게 나지 않는다. 그런데 해는 어느새 중천에 올라 어느덧 점심때가 되어 있었다. 요괴는 창을 들어 오공의 철봉을 가로막으면서 말을 했다. 선행자, 다음은 점심밥을 먹은 뒤 하자. 그는
몸을 번뜩여서 동굴 속으로 달아 들어가더니만 돌문을 청그렁 닫아버렸다. 그리고는 서서히 연애의 준비를 하는 한편 초대장을 써서 사방의 마물들에게 생일 잔치에 나오도록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공은 돌문을 쳐도 열어주지 않았으므로 하는 수 없이 관음원으로 되돌아와 삼장을 만나고 여기에 대한 대충의 보고를 했다. 관음원의 원주는 곧 점심밥을 준비해 날라왔으므로 오공은 몇을 뜨고서 또다시 구름을 잡아타고는 산 위로 날아갔다. 그런데 중로에서 한 마리의 작은 요괴가 왼쪽 겨드랑이에 편지 상자를 끼고는 큰 길로에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오공은 철봉을 쳐들어 정면으로 한 대 내리쳤다. 요괴는 금시 납작하게 되어버렸다. 시체를 길섭으로 질질 끌고 와서는 편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한 통의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시생 웅비는 삼가 머리를 조아려 대천 금지 노상인의 단방에 이 글을 올리나이다. 누차 가품의 해증을 입사와 감사함을 어찌 필설로 다하겠나이까. 간밤에는 화제를 옆에서 보면서도 조력을 못해 걸레가 되었음을 널리 용서해 주시길 비나이다. 다행히도 큰 피해는 없사온 듯하와 저기 마음 놓여 지옵니다. 소생 우연히도 불이 일착을 얻어삽기 물에 아화를 베풀어 삼가 화작을 갖추고 정상하옵도록 여기 정하없는 바이니 당일은 만사 재패하시고 소만 왕님의 주시기를 엎드려 비나이다. 초대장을 다 읽고 난 오공은 코웃음을 쳤다. 이 녀석은 죽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놈이다. 역시 요괴들은 한 패가 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280살이나 된 게로군. 반드시 어떤 요정이 길을 복용한다 하는 따위의 술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연명이 된 걸 것이다. 그럼 내가 저 중으로 둔갑해서 그놈의 주택을 찾기로 하자. 그래, 만약에 가사를 찾게 된다면 간 김에 가져와 이런저런 문제도 없어지게 되는 게구나. 길을 복용한다는 것은 도교에서 신선이 되기 위해 단약을 복용하는 외에 주림을 없애고자 여름에는 화성의 붉은 기운을 겨울에는 수성의 검은 기운을 복용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오공이 진언을 외우고 나서 바람을 향해 몸을 번뜩였더니 멋지게 그 노승으로 둔갑이 되어버렸다. 거리낌 없이 동문으로 다가가서는 안내를 청하니 작은 요정은 문을 열고 오공의 모습을 보더니 급히 안으로 되돌아 들어갔다. 대왕님, 금지 장로께서 오셨습니다. 요괴는 이 소리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방금 심부름을 보낸 뇌인데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을까? 어쩌면 손행자가 장로더러 가사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여봐, 개원, 빨리 가사를 감추어서 안 보이도록 해라. 오공이 동문을 들어가니 중간 뜰에는 술과 대가 우거져 있는 외에 복숭아 그리고 오약꽃이 보기 좋게 피어 있었다. 오공은 속으로 웃었다. 이놈 속세의 티끌을 떠나서 천명을 알다니 여간 멋쟁이 요괴놈이 아니로구나. 세 번째 문을 들어가니 문 안에는 아름다운 다락들이 자욱했다. 검은 요괴는 오공을 보더니 의관을 갖추어서 층계를 내려와 마중했다.
노사, 오래도록 문안 못 드렸습니다. 실은 모레 와 주십사고 편지를 아까 막 보냈을 따름인데 오늘 오실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마침 한번 뵐까 하고 오던 참인데 뜻밖의 중로에서 편지를 받들어 읽어보니 불의의 아회를 베푼다지요. 그래서 급히 달려오는 길입니다. 부디 한 번만 베어주십시오. 이때 산을 순찰하던 작은 요정이 와서 보고를 했다. 대왕님, 편지를 전하러 가던 심부름꾼은 선행자에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왕님의 편지로서 자세한 사연을 안 행자는 금지 장로로 둔갑을 해서 불의를 속여 빼앗으려고 왔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괴물은 금방 일어서서 창으로 오공을 찌르려고 했다. 오공도 급히 여의봉을 끄집어내더니 보모습을 나타내고는 그 창을 받아 눌렀다. 이래서 그들은 싸우면서 가운데 뜰에서 동문으로, 동문에서 산 꼭대기로, 산 꼭대기에서 구름 위까지 쳐올라가 맞붙었던 것인데 해가 서산에 기울어질 무렵이 되어도 승부는 나질 않았다. 이봐, 잠깐만.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다시 승부를 내세.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요괴는 한 자락의 바람으로 화의 동굴로 돌아가더니 돌문을 닫아 걸고는 나오질 않았다. 오공은 하는 수 없이 관음원으로 돌아가서는 삼장에게 겪어온 전말을 보고했다. 그놈의 솜씨는 내게 비해서 어떻던? 제가 더 강하다고만 큰소리 칠 수 없는 실력이었습니다. 꼭 적수라고 하면 될 겝니다. 그래, 상대라면 가사를 찾을 수가 있겠느냐. 염려 마십시오. 내일은 반드시 돌려오겠습니다. 그날 밤은 아무튼 선당에서 쉬었지만 삼장은 가사가 걱정이 되어 밤내 잠을 자지 못했다. 창문이 훤히 밝아올 무렵 오공은 벌떡 소스라져 일어나더니 많은 중들에게 말을 건넸다. 스승님은 너희들에게 잘 부탁한다. 난 지금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터이니 말이야. 삼장은 자던 의자에서 내려오더니 오공을 만류했다. 어딜 가느냐? 제가 이번 일을 생각해보니 이것은 전혀 관음 보살이 나쁜 것입니다. 보살님은 여기 아랫절인 선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지방 사람들의 공량을 받아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저런 요괴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을 묵인하다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 뭡니까? 전 지금부터 남의 보살을 만나서 단판을 짓고 보살 제 자신이 여기로 와서 요괴로부터 가사를 되돌려 주도록 부탁할 생각입니다. 그래, 언제 돌아오느냐? 빠르면 아침에 조금 지나서 늦때도 점심때인 꼭 단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오겠노라 인사를 마치더니 오공은 손살같이 날아가 버렸다. 오공은 얼마 뒤 남해에 도착했다. 구름을 멈추고 바라보니 물은 넓고 산봉우리는 높이 솟아있는데 그 사이에는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서초와 새색가지의 기와가 있고 푸른 버들의 그늘 속에선 앵무새가 그리고 붉은 대숲 속에서는 아름다운 공작이 우짖고 있었다. 오공은 이렇게 좋은 경치를 볼 겨를도 없이 이내 구름을 낮추어서는 대숲 속에 있는 포른대 아래 이르러 보살을 만났다. 그랬더니 보살이 먼저 물었다. 무슨 일로 왔는고?
당신은 서쪽으로 가는 중로에다가 무슨 선언이라고 하는 아랫절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부터 공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은 곰의 요괴가 그 근처에 사는 것을 묵인하기 때문에 그놈에게 우리 스승의 가사를 도적맞게 됐단 말씀이요. 아무리 돌려달래도 돌려주질 않으니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받으러 온 것입니다. 이 도깨비 원숭이 놈아, 너희들 맘대로 보물을 소인에게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게다가 바람을 부르고는 불을 부채질해내. 윤하원을 깡그리채 태워놓고는 그게 모자라 또 여기까지 와 원망을 하는 것이냐? 오공은 보살이 샅샅이 다 알고 있는데 놀라 급히 예배를 했다. 보살님, 부디 이놈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로 모두가 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저 그 요괴놈이 제게 가사를 돌려주지 않는 것만이 원망스러웠고 또 스승께서 그 주문을 외우신다면 골치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살님께 부탁드리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보살님,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알겠다. 삼장법사의 체면을 봐서 자네와 함께 가 주기는 하지. 이래서 둘이는 오색의 구름을 타기가 급하게 어느덧 흑풍산에 도착했다. 구름에서 내려 걸어가니 산밑을 도사 하나가 오는 것이 보였다. 손에는 팔에 큰 쟁반이 들려있는데 그 쟁반 안에는 두 알의 선단이 얹혀 있었다. 오공은 금방 그 도사와 부딪히자 여의봉을 끄집어내 머리로부터 한 대를 쳐 죽여버렸다. 옆에서 이 광경을 본 보살은 놀래 움찔했다. 난폭한 원숭이 놈아, 그자는 너의 가사를 훔치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까닭 없이 함부로 쳐 죽이는 거냐? 보살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자는 저 둔갑장이 검은 곰의 친구입니다. 모레는 둔갑장이 검은 곰놈의 생일이기 때문에 친구들을 불러놓고는 불의회를 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놈은 질의 축하를 드리려고 가는 참입니다. 그러면서 그 도사를 지켜두니 그것은 뜻밖에도 한 마리 늑대였다. 그리고 쟁반을 집어보았더니 그 뒤쪽에는 능어 자제라고 새겨져 있었다. 오공은 웃었다. 잘 됐습니다. 제가 하나의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이야말로 적의 꾀 위에 올라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님께서는 아셨습니까? 무슨 꾀를? 이 쟁반에 능어 자제라고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아서 이 도사는 틀림없이 능어자라는 사람이겠죠. 보살님, 웬만하시다면 이 도사로 둔갑해 주십시오. 전 이 쟁반의 선단을 먹어서 둔갑을 할 테니. 그리고는 당신은 이 쟁반을 들고 가서 그 요괴에게 생일을 축하하고 제가 둔갑한 이 선단을 그놈에게 먹여 주십시오. 그러면 전 놈의 뱃속에서 한바탕 야료를 치겠습니다. 만약 아무래도 불의를 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저놈의 창자를 찢어서 그것으로 불의를 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살은 웃으면서 끄덕이더니 변환 자제의 법력을 써 마음을 뜻에 모으고 뜻을 몸에 모아 황홀간에 능어 선자로 변했다. 청백한 얼굴은 송백의 늙은 거와 같고 빼어난 빛깔은 고금의 그 짝이 없을 상이었다. 오공이 이것을 보더니 탐복해 손으로 만져봤다. 아, 훌륭하십니다. 참으로 멋지십니다. 도대체 요게 보살인지 보살의 요괴인지 분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고 보살도 요괴도 다 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만약에 그 본래의 꼴을 따진다면 다 무에 속하는 것이니. 오공은 마음속으로 선뜻 느끼는 바가 있어 뒤편을 살펴보았더니 금방 한 알의 선단으로 둔갑이 되었다. 보살은 선단을 얻은 팔의 쟁반을 받들고 나서는 이내 요괴의 동문까지 갔다. 보아하니 참으로 아름다운 붉은 벽과 파란 시내와 푸르른 대와 소나무들이 장관 중에 장관이었다. 보살은 이를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뻤다. 이 죄 많은 축생이지만 이 같은 산동에 살고 보면 약간의 도심도 없진 않을 모양 같다. 그러면서 벌써 자비의 생각을 일으켜 제도하려는 마음이 동했다. 동구에 오니 작은 요괴들이 보살을 보고서 야단들이었다. 능어 선장님이 오셨습니다. 요괴는 보살을 맞아들여 자리를 권하고 서로 보는 인사를 했다. 능어님, 이곳까지 와주셔서 황공합니다. 이 사람 삼가 선단 하나를 올려서 대왕의 만수무강을 비웁니다. 본시 욕심이 보통 아닌 모양으로 그 요괴는 별로 사양하는 기색도 없이 널름 집어 입안에 넣어 삼켰다. 이랬으나 그 선단이 제 발로 목을 타고 쪼르르 굴러 내려갔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오공은 요괴의 뱃속에서 본래의 꼴을 나타냈다. 그러고는 땅을 고르듯 마구 밟기도 하고 차기도 하면서 한바탕 분탕을 쳤다. 이 바람에 요괴는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죽는다고 객을 댔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저 보살은 본래대로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요괴를 바라다 봤다. 용서해 줄 테니 빨리 그 가사를 내어 오너라. 다급해진 요괴는 졸개들어 어서 가자를 가져오라 했다. 졸개는 금방 가지고 왔다. 오공은 콧구멍에서 뛰쳐나와 가사를 그 손으로 받아쥐었다. 보살은 그래도 그 요괴가 행패를 부릴까봐 겁을 내서 한 개의 대퇴를 그의 머리 위에 던졌다. 요괴는 일어서더니 창을 쥐고는 오공을 찌르려 파동됐다. 보살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진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요괴는 골치가 아파 창을 내던지고 땅바닥을 돌돌 메었다. 이 죄 많은 축생아, 이래도 귀하지 않을 테냐. 그러니까 요괴는 자꾸만 애원을 했다. 마음으로부터 귀하겠사오니 제발 살려주기만 합소서. 오공은 마음이 캥겨 냉큼 쳐죽여 버리려고 으르렁댔지만 보살은 손을 내저으며 그러는 것을 만류했다. 이자의 목숨을 떼서는 안 된다. 내게는 이놈을 써먹을 길이 있으니. 어디다 쓰실 겁니까? 내 낙가산 뒷산을 순찰할 사람이 없소. 내가 이자를 데리고 가서 수산 대신을 삼겠소. 오공은 웃었다. 과연 대자대비하신 보살님이시라. 하찮은 영혼이라도 함부로 해치지는 않으시는군요. 요괴는 그때서야 눈이 띄어지는 모양이었다. 보살을 우러러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서는 정과에 돌아갈 곳을 애원했다. 보살은 비로소 구름에서 내려오더니 요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설교를 하고 나서는 창자루를 쥐어 좌우에서 모시도록 명령했다. 그 검은 곰은 이래서 비로소 한 조각에 열심히 가라앉고는 끝없는
미련한 생각에 거두어진 것이다. 보살은 다시 오공을 보고서는 분부했다. 가사를 가지고 가서 삼장 법사를 잘 섬기도록 해라. 앞으로는 절대로 의시되거나 소동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오공은 가사를 받아들면서 작별을 고하니 보살도 검은 공을 데리고는 남해를 향해 돌아갔다. 오공은 보살과 헤어진 뒤 구름을 낮추어서는 흑풍동에 몇 개의 문에다가 나무를 재워놓고는 일제히 불을 질렀다. 새빨간 불꽃은 하늘을 태워 흑풍동은 마치 흑풍동이라도 할 만큼 불바다가 되었다. 이래서 가사를 가지고 구름도 타고 관은 원으로 돌아와서는 오공은 삼장에게 보살이 요기를 잡아 누른 얘기를 보고 했다. 그랬더니 삼장은 크게 기뻐해서는 저 멀리로 보살에게 배사를 했다. 둘러섰던 중들도 그럴 수 없이 기뻐해 다 원풀이를 해놓으라고 여러 사람에게 예불상에 공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채식에 정신 요리를 장만해서는 삼장들을 뜨겁게 대접했다. 다음날 아침 삼장들이 말과 행장을 갖춰 문을 나서니 중들은 멀리까지 전송을 해주었다. 이때로부터 오공은 앞장서서 길을 걸었다. 때는 마침 중춘. 풀들은 말의 잠자리가 되어 말발자국도 부드럽고 모래독에 햇살이 따스하게 퍼부으니 원앙새도 잠이 들고 산골짜기에 꽃이 피니 나비도 영을 넘어오느라 피곤하다. 5-6일의 쓸쓸한 여행을 계속해가니 어느 날 저녁 때가 가까이 왔을 무렵 저 멀리서 자그마한 마을 하나가 보였다. 오공아, 저곳에 산장이 있구나. 우리 그리로 가서 하룻밤 자고 가도록 해보자. 삼장은 말을 재촉해서는 어느덧 마을 입구에 닿았다. 문득 바라다 보니 한 젊은이가 오고 있었다. 우산을 들고 보통이를 동쳐매고 옷자락을 걷고 올리니 행전을 치고 집신을 신고 있는 그 젊은이가 종종걸음으로 오고 있는 것이다. 오공은 무엇을 생각했던지 그 사나이를 꽉 붙들었다. 어딜 가는 길이오? 잠시 묻겠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는 마을이오? 사나이는 퉁명스럽게 큰 소리로 내뱉었다. 마을에는 나 아니라도 사람이 많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날 붙들고 이 성화냐? 오공은 약간 이양 섞인 웃음을 흘려보냈다. 시주님, 그렇게 화내실 건 없지 않소. 정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곳에 지명쯤 대줘도 나쁠 건 없지 않소. 나도 내 뿔뚝 성쯤은 가라앉혀 줄 만한 힘은 있는 사람이요. 그 사나이는 옷소매를 뿌리치려고 했지만 오공이 꽉 쥐고서는 놔주지를 않으니 발을 동동 굴렀다. 제기랄, 이게 무슨 도깨비야. 주인놈의 잔소리만도 지체를 못하겠는데 또 이런 화상까지 만나 속을 상해야 되다니. 자네 이 손을 풀 수가 있다면 내가 보내주겠네. 그 사나이는 여러모로 팔을 뒤틀어 봤지만 아무래도 뿌리칠 수가 없었다. 마침내는 보통이고 우산을 집어 던지고는 두 손으로 마구 오공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오공은 더더욱 아스라지게 납고채고는 놓아주지 않았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 사나이는 화를 버럭 내고는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정말 안 놓아줄 테냐? 보다 딱해서 삼장이 참견을 했다. 오공아, 저편에서 누가 오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 물어도 좋을 것을 뭐 때문에 이 사람만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냐? 스승님, 다른 사람에게 물어선 재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이 아니고서는 흥정이 안 됩니다. 그 사나이는 오공이 아무래도 놓아주지 않으니 하는 수 없었던지 타협조로 나왔다. 여기는 오사 장국의 국경인데 고로장이라고 하는 곳이다. 자, 이젠 놓아줘야지. 오사 장국이란 티베트 땅인 것이다. 내 옷차림을 보니 아무래도 이웃에 가는 사람 같지는 않다. 어디 무엇하러 가는가 사실대로 말하면 놓아주겠다. 그 사나이는 기가 막히는 듯 적의 사정을 정확하게 늘어놓았다. 난 고태공 집 사람인데 고자란 사람이요. 우리 집 태공에겐 20살이 되는 시집 전에 따님이 있는데 3년 전에 어떤 요괴놈한테 빼앗겨갔어. 그랬더니 그놈이 이 3년 내내 사위인 채 해가지고는 들어와 있단 말씀이요. 태공은 미워서 이놈을 내쫓으려고 하지만 요괴는 되려 따님을 뒤쪽 골방에다가 가둬놓고서는 만년 동안은 바깥에도 내보내지 않고 집안 사람들한텐 도통 만나게 해주질 않는단 말씀이요. 태공은 나에게 돈을 주면서 그 요괴를 잡아눕힐 법사를 찾아오라기에 요즘 난 쉴 새도 없이 이곳저곳 찾아다니고 있는 참이요. 그동안 서너 명을 청해왔지만 모두가 다 쓸모가 없는 중들이었소. 기력이 없는 도사뿐이라서 요괴를 항복시킨다는 건 생각조차 못할 일이었단 말씀이요. 아까도 태공은 날 몹시 꾸짖으면서 넌 바보 같은 녀석이다. 한 번만 어디로 가서 좋은 법사를 청해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찾아 나가는데 당신 같은 귀찮은 작자를 만나 이 모양이 됐지 뭐요. 이래도 안 놓아주겠소. 오공이 이 말을 듣더니 웃었다. 넌 참으로 운수가 좋은 사내다. 이거야말로 바라고 바라던 바지 뭐냐. 넌 지금부터 돈을 쓰고 먼 데까지 가지 않아도 좋게 됐다. 우리만은 허술한 중이거나 기력이 없는 도사와는 다르다. 솜씨는 참으로 믿음직한 것이다. 이때까지 요괴 같은 건 닿는 대로 잡아눕혀 왔다. 이건 꼭 약국을 부르러 갔던 김에 눈병까지 고쳐왔다는 거나 같은 격이다. 돌아가서 주인에게 전해줘라. 이 어른은 동국의 천자님의 어제인 성승이시다. 천자님의 심부름으로 부처를 예배하고 경을 구하기 위해 천축으로 가는 길이지만 요괴를 잘 항복시키는 사람이라고 전해라. 속에서는 곤란합니다. 난 간이 작습니다. 당신이 만약 요괴를 잡아눕힐 실력이 없다면 난 또다시 당신들 죄에 감겨들어서 호되게 꾸지람을 들어야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 모양이냐. 결코 누를 안 끼칠 테니 저건 너희 집까지만 안내를 해라. 그 사나이는 하는 수가 없다는 듯 되돌아서서는 삼장들을 고가의 문간까지 데리고 갔다. 고재가 먼저 자기만 안쪽으로 들어가는가 했더니 마침 그곳에 고태공이 크게 호통을 쳤다. 이 천지 같은 놈아, 법사는 찾으러 가지 않고 왜 또 되돌아오는 거냐? 그러지 마시고 우선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동구 밖을 나가다가 두 중들을 만났습니다. 듣자니 동국으로부터 천국의 경을 가지러 가는 황제인 성승으로서 요괴를 잘 항복시킬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자들이 바로 문관에 와서 있습니다.
먼 데서 온 중이라고 하면 정말 실력이 있을지도 모르지. 장로님, 실례하오. 삼장은 공손히 답례를 했지만 오공은 꼿꼿이 선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노인은 오공의 얼굴이 무섭게 생긴 것을 보더니 약간 겁을 먹은 듯 고개를 불렀다. 이놈아, 날 골려 죽일 작정이냐. 집안에 지금도 요괴의 사위가 있어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판인데 어째서 또 이런 뇌공 같은 자를 데리고 왔단 말이냐. 고형, 당신은 나이만 먹었지 아무것도 아니구려. 사람을 얼굴로만 판단한다는 건 잘못이요. 난 이렇게 얼굴이 추하게 생겨 먹었지만 실력은 당당하오. 당신을 위해서 요괴를 잡아 따님을 되돌려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겠소. 뭐 얼굴만 들고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건 없지만 않소. 태공은 이 말을 듣더니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내가 실례를 했는가 보. 안으로 들어갑시다. 안으로 안내를 받아가지고는 자리에 앉자 태공은 다시 말을 이었다. 아까 머스마이가 말하는 걸 들으니 장로님들은 동국으로부터 오셨다지요. 그렇습니다. 소승은 서촌으로 가 부처를 배례할 겸 경을 가지러 가는 사람이 올시다만 당지를 지나치게 되었기 때문에 하룻밤을 묵고 가고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찍이 출발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숙소를 정했던 것입니까? 그러면 왜 약간 요괴를 잡을 수가 있단 말씀은 하셨던 것입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빌리는 김에 요괴를 잡아 위로를 해드리려는 겁니다. 도대체 대개는 몇 마리가량의 요괴가 있습니까? 오공이 변명 겸 이렇게 물어봤다. 큰일 날 소리 몇 마리나 있어봐요. 그야말로 큰일일 거요. 단 한 마리의 요괴 사위로도 이렇게 진을 빼이고 야단이 나 있습니다. 오공은 다시 물었다. 그 요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정을 듣고 싶습니다. 이 늙은이에겐 불행한 일이지만 아들은 없고 세 딸이 있을 뿐입니다. 큰 것을 향난이라 하고 지차를 옥난이라 하고 끝에 것을 취란이라 합니다. 위에 것 둘은 어릴 때 이 마을의 사람과 인연을 맺었지만 막내딸에겐 대를 사이를 맞아 놀이의 의지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뜻밖에도 한 사나이가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나이를 얼핏 보니 얌전한 위인 같더군요. 생가는 복능산이고 성은 저 가라고 하면서 대를 사유가 되겠다고 하기로 사위로 삼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갓 들어왔을 땐 놀랄 정도로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만 끔찍하게도 이놈은 제 얼굴을 둔갑할 수가 있는 놈이었습니다. 어떻게 둔갑을 합니까? 처음엔 살이 찐 검은 빛깔의 사나이더만 차차 귀가 크고 입이 뾰족한 바보 같은 얼굴로 바뀌었지요. 목덜미에 말갈기 같은 것이 나서 꼭 돼지 같단 말씀이요. 게다가 밑구멍 빠진 대식가라서 채식을 하기에 망령이지. 만약 게다가 고명풀이나 술까지 좋아했다면 내 살림살이는 벌써 콩가루, 밀가루가 다 돼버렸을 겁니다. 일도 잘하는 대신에 먹기도 잘한다는 거요. 먹는 것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놈이 요즘 바람을 일으키는 재주까지 외워서 구름과 안개와 뒤섞여 다니면서 돌파 모래를 마구 날립니다. 그래 놓으니 우리 집과 이웃 사람들은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딸을 뒷골목방에다가 처박아 놓고는 반년 동안이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지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조차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놈은 요괴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사를 청해다가 그놈을 처치해버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공이 이번에는 말을 받았다. 그거라면 아주 쉬운 일이요. 부디 안심하시오. 오늘 밤에 꼭 그놈을 잡아서 이곳으로부터 내쫓고 말 테니 그놈에게 잡히기만 하면 끝장 다 보지요. 제발 후회는 하지 않도록 조심들 하시오. 알았습니다. 밤이 되면 결판이 날 테니. 노인은 매우 기뻐하면서 금방 음식을 차려와서는 두 사람을 대접했다. 이윽고 어두워질 무렵 오공은 노인에게 다시 물었다. 고형, 당신은 저 나이 많고 덕이 있는 늙은이 두세 명을 불러와서 우리 스승의 말동무가 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새 난 요괴를 잡아다가 여러분 앞에 죄를 자백시키고 당신의 그 화근을 끊어드릴 테니 말이오. 노인은 고분고분 행자의 요구대로 쫓았다. 오공이 철봉을 감추고서는 벌벌 떠는 태공을 끌고 간 뒤 골방 입구까지 가보니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냥 자물쇠도 아니고 그것은 자물쇠 구멍에다 구리를 녹여부어 아주 단단하게 해놓은 것이었다. 오공이 화를 내며 금고봉으로 문짝을 한 대 치더니 그 안은 금은밤 같이 깜깜했다. 고형, 따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소리를 쳐보시오. 노인은 용기를 내어 딸을 불렀다. 셋째 언니. 태공으로 봐서는 딸이었지만 집안 사람들 간에는 그렇게 불려졌기 때문에 태공도 따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태공이 부르니 안쪽에서 모기 소리만한 대답이 들려 나왔다. 아버지, 전 여기 있습니다. 오공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어둠 속을 더듬어 봤다. 보니 그 딸은 머리털이 수세미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야유어져 있던지 사람의 꼴 같지가 않았다. 딸은 귀여워서는 고태공에 매달려 목을 끌어안더니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울 때가 아니다. 먼저 묻고 싶은 건 그 요괴가 지금 어딜 가 있느냐? 오공이 이렇게 물으니 그 딸은 간신히 대답했다. 구름과 안개에 쌓여 돌아가기 때문에 통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버님이 구슬에 쫓아버리려는 것을 눈치채고는 항상 조심하기에 밤이 돼서야 찾아와서는 날셀역에 가버립니다. 알았다. 노인장, 이 딸을 저쪽으로 데리고 가서 천천히 그동안 쌓였던 얘기나 하고 계시오.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고태공이 기뻐하면서 딸을 데리고 가니 오공은 신통력을 나타내어 몸을 뒤흔들고는 그 딸과 같은 모습을 해가지고는 혼자 방 안에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한자락 바람이 불어왔다. 돌을 던지고 모래를 날리면서 불어 지나가는 줄로만 알았는데 공중으로부터 한 마리의 요괴가 나타났다. 과연 들은 대로 검은 얼굴과 짧은 털과 뾰족한 입과 큰 귀가 참으로 추하게 생긴 놈이었다. 오공은 우스워져서 이런 별물이 있었냐 하고 생각하면서 잠자리 위에 모로 누워 아픈 듯이 앓고 있었다. 요괴는 가짜인 줄도 모르고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금방 오공을 끌어안고는 입을 빨려고 했다. 오공은 잡는 술법을 써서 그 요괴의 뾰족한 주둥이 밑에 손을 대고 위로 뿌리치니
요괴는 쿵 하고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 요괴는 기어서 일어나니 침대 모서리를 부여잡 보면서 식은대는 소리를 했다. 여보, 왜 화를 내고 있어? 내가 늦게 와서 그런가? 아니요,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좀 기분이 언짢습니다. 당신 옷을 벗고 빨리 주무십시오. 요괴는 영문을 모르면서도 참으로만 여기고 곧 옷을 벗으려 가니 오공은 빨딱 일어나 요강 위에 걸터 앉았다. 요괴가 옷을 벗고 침대 위에 오르니 오공은 대뜸 한숨을 내쉬었다. 난 참으로 불행합니다. 넌 무엇을 화내고 있느냐? 어째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네 집으로 와서 그야 밥은 좀 많이 먹었는지 몰라도 열심으로 밭일에 힘을 써서 훌륭하게 가업을 갱생시키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몸에 입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추나추동 내 시절의 꽃이랑 과일, 저루 다른 채소들은 다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냐? 이래도 넌 부족해서 그렇게 한숨만 짓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가 벽 너머로 돌을 던지면서 고래고래 내 욕을 끌어부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부부가 되고 나서는 당신은 이 집의 사위가 됐는데도 조금도 예의 염치를 분별치 않았습니다. 저런 초한 얼굴로서는 이모부에게도 인사를 못 시켜주겠다고요. 게다가 당신이 참으로 어디 사람이며 성명은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버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가풍을 부끄럽게 하는 자라 욕을 끌어 부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난 어느 정도는 춤을 일지 몰라. 그렇다면 깨끗하게도 될 수 있어. 너희 아버지하고는 내가 왔을 당초부터 똑똑히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저쪽에서도 즐겨서 날 사위로 삼은 게 아니면 말이야. 그걸 지금에 와서 트집을 잡다니. 내 집은 복능산에 운전동에 있다. 난 모습이 돼지와 닮았기 때문에 성을 저가라고 하고 본명을 저강엽이라고 하는 것뿐이다. 만약에 또다시 와서 그것을 묻거든 그렇게 대답해줘라. 법사를 불러와서 당신을 잡는 됐는데요. 저강엽은 꿈틀 놀래더니 이내 소리를 내어 웃었다. 문제없다. 난 36가지의 둔갑수를 지니고 있으니 9 이빨을 가진 갈퀴를 가지고 있다. 법사 따윈 두렵지 않다. 설령 너희 아버님이 성심으로 구천에 탕마조사를 불러온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잘 아는 터이다. 나에게는 감히 손을 댈 수가 없는 거란 말이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던데 500년 전에 천궁을 분탕치던 손이라고 하는 제천대성을 불러와 당신을 잡는 데씁니다. 요괴는 그 말을 듣더니 마음속으로 겁을 먹은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난 돌아가기로 하지. 부부의 인연도 이제 끝장난 모양이구나. 여보, 어째서 벌써 돌아가십니까? 너 모를 거다. 저 천궁을 분탕친 필마온이란 놈은 상당한 실력꾼이야. 그 놈을 감당치 못해서 내 명성을 떨어뜨리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건 견딜 수가 없는 일이다. 요괴는 옷을 걸치더니 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이럴 때는 오공이 꽉 잡아 낚아채면서 자기의 낯을 쑥 쓰다듬어 본시의 모습으로 변해 큰 소리를 쳤다. 이 요괴 놈아, 어딜 가느냐? 똑똑히 바라봐라.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괴물이 되돌아보는 순간에 눈에 띈 것은 내공을 빼꽂은 오공의 형상이었다. 간이 퉁 떨어져서는 옷을 꽉 찢고 뿌리치더니
달이야 날 살려라 하고는 도망을 쳤다. 오공이 지체치 않고 덮쳐 잡으려고 하니 괴물은 천가단 만가닥 화강으로 변하면서 산동을 바라보고는 도망을 쳤다. 오공은 구름을 잡아타고는 뒤를 뒤쫓아가면서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이놈아, 어디 갈 작정이냐? 내 놈이 천궁으로 오르면 난 두궁까지라도 뒤쫓아가겠다. 내 놈이 만약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면 난 왕사 지옥까지라도 뒤쫓아가겠다. 두 궁이란 북도와 우수 근방에 있다고 하는 천궁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일시적 권속은 참된 권속이 아니오. 좋은 인연은 나쁜 인연이 된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다.